왜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지? 절대적으로 6시면 퇴근한다. 말하다가도 없어져요. 그냥 말하고 있는데 로고 없어. 어쩔 수 없어. 6시가 됐어. 대학 등록도 없죠? 그러면 25살까지 다 계속 나와요. 제왕절개를 하든 자연주의 출산을 하든 다 공짜. 그걸 위한 검사, 약까지 다 공짜. 이러니까 이 애를 정도 낳지. 돼야 애를 이 낳는 정도 거죠. 돼야.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쪽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어필을 했고요. 늙었을 때의 삶이 그렇게 외롭고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베를린을 좀 오래 살 생각이고 여기에서 내가 있을 자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은 벌써 베를린 넷째 날 맞나요? 벌써 넷째 날인데 오늘은 드디어 두 번째 인터뷰. 베를린 현지에서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 세 분을 만나러 베를리너들이 너무 사랑하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고고! 네, 일단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온 건가요? 제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베를린에 왔고 초대해 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왔습니다. 한번 짠 할까요? 짠.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길 가라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어떤 곳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친구들이 개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베를린에 개공원이 여기 되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개공원 때문에 오고 원래는 여기 활주로였잖아요. 공항이라서. 맞아요. 여기가 원래는 공항 터였는데 그 공항이 없어지고 이거를 아예 시민들이 점령을 했다 막 이렇게 표현이 있던데 되게 신기한 게 막 보통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으로 딱 조성을 해서 이렇게 막 나무도 있고 한데 여기는 진짜 완전 드넓은 들판? 여기는 공항인데 공원을 쓰는 맞아요. 거잖아요. 저 그것도 좀 힙한 거 아닌가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도 그게 너무 베를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은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네, 그러면 누구신지 간단하게 인사와 뭐 베를린 면전차 그런 거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정예진이고요. 페더라는 베를린 스타트업에서 웹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베를린 이사 온 지는 6개월 됐습니다. 아직 따끈따끈한 베를린 립이고요. 네, 저는 김종현이라고 하고요. 베를린 공대에서 전자공학 박사 졸업을 했고요.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결혼도 해가지고 아이 셋 아빠 그리고 8년 차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유진이라고 하고요. 잘란도라는 베를린 유니콘 기업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2021년 7월에 와서 이제 2년 정도 됐고 저도 코로나 기간에 화상 면접을 보고 이직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왜 베를린이었는지 각자만의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국에서 석사를 할 때 지도 교수님이 독일에서 박사까지 하셨던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독일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또 하는 게 있었어요. 베를린 공대의 연구실이 내가 하는 연구 분야랑 비슷한 게 있었고 컨택을 해서 이렇게 얘기가 좀 잘 된 거죠. 제가 졸업할 때쯤에는 2명이 있었고 또 나와가지고 애기 셋이 있는데 그 애들을 키우면서 살 걸 생각을 했을 때 베를린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 같으면은 왜 베를린이었냐라고 하면 조건이 몇 개가 있었어요. 네. 지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나라여야 되고 무조건 다문화나 다인종 도시여야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이너리티가 아닌 도시 일할 때 뭐 세 번째는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원이 좀 많은 그러다 보니 확률적으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를린을 처음 우연히 오게 된 거는 이제 2019년 여름이었는데 그 당시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가 그냥 베를린에 스톱오버 하는 게 제일 싸서 그냥 베를린에 있는 김에 3주 정도 있어보자 뭐 재밌다고 하는데 그래서 3주 동안 여기 와서 저는 항상 어딜 가든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미트업 이런 것들을 가는 편이었어요. 그냥 그 나라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고 일하는 사람들 분위기가 어떤지 알려고 그냥 아무 미트업이나 이제 제일 빨리 하는 거를 가봤는데 그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으로 여기서 베를린에서 태어나거나 그냥 독일 사람인 사람 손들어봐 했는데 뭐 5명이 손들었나?
네트워킹 시간에 얘기해봤는데 뭐 남미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캐나다에서 온 사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지 싶은 거예요. 저는 베를린이 이런 데인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마침 날씨도 좋고 이제 다들 버스킹하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병맥 기맥하고 있고 밖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영어로 그냥 서로 하는 프로젝트나 뭐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를 딱 봤을 때 여기에서 내가 있을 자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약간 다인종 다국가여서 여기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도 방금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호의적인지 베를린 도시적으로도 기업 측면에서도 환영을 하는 분위기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 수치상으로도 베를린의 24%가 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라는 수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더 심하지만 독일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가 있고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블루카드 제도라든지 유럽 블루카드라고 하면은 이제 유럽 전체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인 거예요. 그 전문직이면 직업카드예요. 그 민트라고 해가지고 수학, 정보, 자연과학, 기술 뭐 이쪽 분야에서는 낮은 연봉을 받아도 그걸 발급해줘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 연봉 기준을 채우면 그걸 발급해줘요. 근데 그걸 발급받으면은 20개월 정도 일하면은 바로 영주권 받을 수 있고요. 그 영주권 받으면은 비자 계속 갱신 안 해도 계속 베를린에 계속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직종에 대해서도 되게 더 환영하는 그쵸. 게 있는 뭐 거예요. 수요가 높은 직종한테 그런 더 블루카드 우대를 혜택을 해주고. 줘서 뭐 프로덕트 매니저, 디자이너, 개발, IT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희 친구들, 그러니까 동료들 다 블루카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IT 직종은 특히나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고 더 연봉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 실리콘밸리로 빠진다, 현지인들은. 그래서 이제 탤런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더 외국에서 많이 받으려는 그런 수요가 많다고. 그리고 또 독일인들은 개발자나 IT 직종에서 그렇게 빡센 직종에서 일을 안 하고 살아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직업 교육을 가지 대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을 하려고 대학교를 가는 거고 여기는 일을 하려면 직업 학교를 가고 진짜 공부하고 싶다 그런 사람 대학교 가라. 그리고 크게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의 격차가 많이 안 느껴지니까 이것도 직업이고 이것도 직업인 거지. 그 워라밸 부분이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그 워라밸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약간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은 되는가 약간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일이 늦게 되죠. 맞아. 그냥 느려요. 한 3배 느리지 않아요? 다 같이 느리니까 느려도 상관없어. 그리고 이미 예를 들어 뭐 IT에서 스프린트 플래닝 하잖아요. 인원수 대비 언제쯤 끝나겠다 이런 거를 정할 때 저희는 거의 70%만 달성할 수 있게. 그러니까 30%의 버퍼를 두는 거죠. 왜냐면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휴가를 2주, 3주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면 뭐 일주일이면 할 거를 2주, 3주 잡아놓고 아예 달성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국 스타트업에서 이 프로젝트 언제까지 낼 수 있냐 하면은 보통 계산할 때 그럼 진짜 빡세게 막 필요하면 야근도 하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그 기대치에 약간 맞추려는 그런 노력도 좀 하면서. 근데 여기는 일단 상대방 기대는 그건 너의 기대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6시면 퇴근한다. 심지어 내가 중요한 거 하고 있다가도 그냥 퇴근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차피 더 이상 팀원이랑 소통할 수가 없기 내일까지 때문에. 뭔가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끝나서 그냥 6시에 그렇죠. 되는 거야? 네, 이 말하다가도 없어져요. 네. 진짜로. 네. 그럼 당연 그냥 말하고 있는데 로고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어. 6시가 됐어. 진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내일 하자 이러고 그냥 내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하루 병가는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 않고 병가 낼 수 있는. 저희는 3일까지. 아, 한 달에 3일까지. 3일까지 무조건. 그래서 보통 월요일에 많이 병가가 많아요. 그죠? 병가가 좀 많고. 근데 그 병가라는 게 내가 뭔가를 또 증빙을 해야 돼요? 아니. 그것도 그게 없고. 묻지도 그것도 따지도 3일 원래 않고. 3일부터는 증빙을 해야 되고 3일 이상부터. 3일 이상. 그냥 내가 뭐 아프든 진짜 안 아프든 꾀병이어도 상관이 없다. 상관없어요. 그 유진님이 뭐 그 저한테 뭔가 미국이나 이런 거랑도 또 회사 기업들이 느낌이 다르다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제가 한국에서 미국이 헤드쿼터인 회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외국계인데 이제 한국에 지사가 있는 보스턴 헤드쿼터의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경쟁적이고 자기를 계속 어필하고 증명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엄청 보였어요. 한국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겸손한 문화가 있어서 아. 일을 하고 좀 아니에요 이런 티 안 문화도 내는 또 있는데 사람도 있고. 미국은 이만큼 하고 이렇게 부풀려야 되는 그런 것도 너무 너무 크고 힘들게 피곤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도 사실 요즘은 갑질 문화 이런 걸 고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일을 이렇게 시킨다 주말에. 저도 이제 그 전에 한국 스타트업에 있을 때 미국 팀이 있었는데 시키는 거는 시키는 거고 네가 그거를 받아서 할지 안 할지 너의 선택이다. 근데 너가 받아서 안 하면은 너를 평가하는 데 영향이 있을 거야라는 그런 전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너는 이 갑질 정도밖에 아니에요? 절박하지 않아. 약간 이런. 근데 여기 와서 느낀 점은 진짜 저는 처음에 너무 컬처 쇼크였던 게 아무도 일에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인드를 내려놓는 게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 아직까지도. 왜냐면 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지? 잘난도 인터뷰 볼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 팀원이었는데 그냥 시니어 PM이었는데 58살 이분은 그냥 자기는 더 이상 올라가고 싶지 않은 거죠. 실무하는 게 자기는 좋으니까 그치. 그 직급에 머물러 있는데 그렇게 오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뭔가 도태됐다라고 그쵸. 보잖아요, 주변에서. 네. 근데 여기는 그래 너는 그냥 굳이 리더를 하고 싶지 않고 실무하고 싶은데 60까지 일을 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근데 보통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리모트가 다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100%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로 최근에 바뀌었는데 일주일에 2번 나오는 걸 권고하는데 여전히 회사가 트래킹을 할 권리가 없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진짜 있고. 철저히 그 근로자 입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출근 권고하는 이유도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이랑. 진짜 정말 소셜라이징. 맞아요, 맞아요. 네, 사람들 얼굴 보고 왜냐면 화상에서만 계속하면 좀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기업이고 원격으로 같이 미팅을 하면서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같이 일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와서 일하려면은 더 넓은 사무실, 더 넓은 자리가 필요한데 원격으로 일을 했더니 더 좋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회사 내 평가가. 이게 진짜 자율에 맡기는 거잖아요. 너가 할 만큼 일이 되게끔 해라.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일이 막 안 될 수도 있고 마감까지 다 못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회사에서 평가나 뭔가 그런 건 없어요? 여기는 좀 PM에 대해서 자율과 권한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는 해라 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비즈니스적으로 이거 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할 만하면 해. 리서치 해놓고도 안 할 거면 하지 마. 그건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져. 이런 느낌이고 예를 들어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한을 정했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그럼 제가 먼저 이해관계자들한테 뭐 때문에 늦어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커뮤니케이션만 하면 이건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슈가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수습 기간에 잘린 엔지니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웃풋이 안 나온다고 느꼈을 때 한 2번이고 3번이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도와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다. 그게 막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피드백을 자주 주기 때문에 노랗게 잘리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그것도 안 따라갔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임금이나 이런 것도 한국보다 오히려 더 대우가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금은 어떠세요? 여기가 많은 편인가요? 최저 시급만 봐도 근데 한국이 2,200원. 12유로인가요? 12유로. 최저 시급만 봐도 그렇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도 있지만 어차피 한국도 세금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 반대. 그래요? 그리고 저는 결혼했으니까 결혼하셔서 그래요, 이거. 그러면 더 혜택이 많은 거죠. 네. 결혼하면은 줄어들어요, 세금이. 저는 1인 가구한테 42% 내는데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돈을 잘 벌다가 여기 오면 이게 현타가 확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만큼 돈을 많이 모으지도 못해요. 실수령액이 굉장히 작으니까. 네. 그래서 돈 모을 거면 여기 오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진짜요? 네. 집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이랑 비교해서? 저 IT 계열 사람들이 특히 미국, 영국에서 많이 이주를 해오면서 전체적인 베를린 집값이 30% 올랐고 독일 내에서 가장 빠르게 올랐고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7평수 17평 투룸이 뭐 800-900유로 정도 한 달에 지금은 1,300에서 1,500. 저 같은 경우도 집주인이 높게 부르는 걸 알면서도 마땅히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점도 있는 게 미넨이나 함부르크나 프랑크푸르트에 비해서는 더 싸고요. 뭐 뉴욕이나
영국의 수도, 프랑스 수도 거의 훨씬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를린은 그러면 더 싸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원래 워낙 쌌어요. 원래 워낙 쌌다 보니 그래서 사실은 사회초년생분들이 만약에 베를린 와서 좀 적은 임금, 신입 임금 받고 집을 구하겠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 안 좋은 컨디션의 쉐어룸을 살거나 뭐 아티스트나 뭐 프리랜서 친구들도 너무 높아진 집값 때문에 이사를 꿈도 이제 못 꾸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집 문제가 있구나. 네, 집 문제는 굉장히 큰 네. 저희 나라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생률이 최저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집값도 있고 혼자 살기도 힘든 빡센 문화기 때문에 종현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으시고 그런 케이스는 또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결혼하면은 한 명만 일한다 이러면 세금이 감면이 되거든요. 체감이 좀 전 많이 되게 감면이 됐었고요. 양육 지원비 한 명당 지금 250유로씩 나와요. 제가 3명이니까 250유로, 250유로, 275유로 나와요. 근데 그게 세금 안 내고 순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베를린은 일단 어린이집 가는데 돈 안 들어요. 애들이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25살까지 계속 나와요. 매달. 그리고 대학 등록금 없죠. 육아휴직도 뭐 부모 합쳐서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67%의 월급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일을 안 해도. 그거에 대해서 너 안 된다, 다른 날 해라 이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모성보호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출산하기 전후로 해가지고 3달 동안은 일을 못 해요. 법적으로. 월급 100% 받고 그리고 자를 수 없어요. 제왕절개를 하든 자연주의 출산을 하든 다 공짜. 뭐 그걸 위한 검사, 애 병원 가는 거 다 공짜, 약까지 다 공짜. 이러니까 이 애를 낳지 정도는 돼야 애를 낳는 이 정도 거죠. 돼야 지금 화가 나네요 애를 안 낳은 이 게 정도는 돼야 낳는 거죠. 아니 안 나면 너무 손해를 많이 여기서는 안 보니까. 나면 손해란 말이 나오네. 반대로 진짜. 말하면 얼마나 안 나왔으면 이 정도 아, 그럴 수 있겠다. 제발 좀 나와라. 내 그 40% 세금 이렇게 싹 이렇게 보여. 아, 그렇게 가는 걸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오퍼가 있었다 아니면 잘 됐다라는 것들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뭐 막 엄청 다 넣어보죠. 저는 그랬어요. 저 사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연락이 많이 와요. 항상 질문이 제가 지원을 해봤는데 뭔가 안 잡혔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시는데 물어보면 한 3번? 저 150번 넣었다고. 네. 더 적극적으로 많이 넣으시고 만약에 한국이나 아시안이 있으면 링크드인으로 막 메시지 보내서 막 커피집 타고 물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잘란도 지원했을 때 15,000명 중에 한국인 다 골라가지고 다 메시지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다 답변 와가지고 다 콜했어요. 베를린 스타트업닷컴이라고 그 베를린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 영어로 돼 있고 그 잡 포스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사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다음 비자는 어디서 알아봐야 되고 어떤 비자를 알아봐야 되고 막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직업 교육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진짜 0부터 시작하고 싶다 이러면은 하우스빌딩이라는 제도가 좀 있어가지고. 외국인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독일어가 영어만으로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근데 또 그 독일어를 배우는데 지원이 또 있어요. 있어서 그래서 어학 비자를 좀 1년에서 2년 정도 주는 것 같고 직업 교육 그렇게 받아서 다들 잘 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뭐 나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거는 아니. 상관없고 기본 교과 과정만 수료했으면 상관없죠. 고등 교과 과정만.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거는. 그 언어 부분은 어때요? 유진님 써주신 거는 독일어 아예 못했고 영어도 네이티브처럼은 아니어도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이티브가 영어가 아닌 나라다 보니 영어를 다 같이 조금씩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틀리고 좀 버벅거리고 발음이 안 좋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처음에 독일어는 저는 좀 과감히 포기했거든요. 지금까지 독일어 아예 못하는데. 근데 베를린이라서 또 가능해요. 네, 베를린은 가능해요. 독일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맞아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렇고 되게 많은 회사들이 다양성이라는 거를 내놓더라고요. 근데 베를린이 아무리 다인종 사회여도 그 아시아인이 여전히 저는 되게 소수라고 느껴지거든요. 좀 더 내가 다양한 시선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볼 수 있다. 이런 쪽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어필을 했고요. 좀 새로운 시선을 내가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했죠.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문화가 무엇인가? 평일에 남들 원래 다 일해야 될 시간에 공원을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사람들 일 안 하나?
한국에 쉬러 가잖아요. 카페에 있거나 밖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좀 대비가 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확실히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처음에 몰랐지만 진짜 좋아하게 된 것들이 소소하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동네마다 보면은 항상 주중에 그림 그리는 모임이라든지 춤추는 모임, 라이브 연주를 하는 모임 다 자기 본업이 따로 있어요. 나 기타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꼭 돈 버는 직업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돈 버는 수단일 뿐이고 나머지 그 기타를 하는 그 시간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삼는 그만큼 사회 보장이 잘 돼 있으니까 그 예술을 하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저처럼 약간 예술에 전혀 관심 없고 나는 못해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소소한 재미로 즐기게 되고 그런 게 서울에서 제가 살았던 삶과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베를린은 힙한 도시가 아니라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어쩌다 보니까 베를린이 20년째, 30년째 하고 있던 그 문화가 힙함이 돼버린 건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힙함과 오히려 정반대에 있는 도시여서 전 좋은 것 같아요. 20년 뒤에도 베를린이 이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행을 저는. 따르지 않는 거. 네. 그게 힙합이다. 베를린만의 그 문화가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처럼 어떤 문화의 단일화가 되지 않아서 다양성이 정말 존중받고 보장받는 것 그리고 기대 역할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적은 느낌? 내가 뭐 애엄마든 내가 레즈비언이든 나이가 60이든 20이든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화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이런 예술도 즐길 수 있고 그 누구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정말 그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나로 살 수 있는데 굉장히 편안함을 많이 느끼고 늙었을 때의 삶이 그렇게 막 외롭고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베를린에 좀 오래 살 생각이고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게 힙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